오늘 사실은 이 주제를 원가주택 때문에 우리가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소장님. 예. 소장님이 기발한 그 아이디어를 이제 제공을 했는데 원가주택이란 말이 요거는요 계속 방송을 틀라 그래요. 지금부터 요 방송은 딱 잘라가지고 계속 이어서 1년 내내 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가주택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네. 지금 집에 엄청난 거품이 끼어 있다, 아파트에. 그래서 그 거품이 보면 최근에 이제 올해 서울 시내에 분양된 아파트가 평균 한 6,600만 원 정도 했다는 겁니다. 평당. 평당요? 평당요. 예. 그리고 근데 지방에 지금 아파트 중에는 현재 뭐 1,000만 원대 아파트들이 수두룩합니다. 1,000만 원짜리요. 신축 아파트 분양 가격이요. 네. 그러면 도대체 한쪽은 금으로 도금을 하고 대리석으로 바르고 한쪽은 그냥 뭐 세멘트로 발라서 그러냐. 아파트가 차이가 나봤자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그 땅값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땅값도 있지만은 네. 궁극적으로 그 땅값이 차지하는 것은 아파트 가격의 극히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나머지는 다 거품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국가가 그 기업에 맡겨서는 이 아파트 뻥튀기가 가격 뻥튀기가 도저히 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원가로 아파트를 국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네. 자, 이걸 싱가포르에서 제가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싱가포르에는 이렇게 아파트를 디자인을 잘하는 기술자, 설계 기술자, 또 아파트에 이 자재들을 갖다가 이렇게 사들여서 원가로 싸게 사들여서 또 공급할 수 있는 전문가, 또 건축 전문가들이 딱 있어가지고 하청을 통제 감독하면서 직접 이 건설사들한테 공사를 발주시켜서 원가로 지어내거든요. 그런데 그 싱가포르 아파트 질이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뭐 국가가 공급한다고 한국의 뭐 임대 아파트처럼 그러지가 않았고요. 크기도 뭐 15평부터 시작해서 한 60여 평까지도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국민의 80%를 그 아파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 20%는 막 100억을 주고 살든 200억을 주고 살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부자들은. 그렇지. 그렇게 이제 싱가포르가 그러는 것은 좁은 땅에 이 주택이 천정부지로 오르기 때문에 이광요 당시 총통이 이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싱가포르가 도저히 살아남지 못하겠다. 이광요가 저 박정희한테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이나 경제개발 계획을 그대로 가져가서 했죠. 자, 그래서 그런 원가 주택이 왜 필요한가 하면 이번에 선거 결과가 보면요. 수도권에서 103대 19가 나왔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요. 참. 그러니까 야권이 84석을 더 이겼어요. 수도권에서만요. 그러면 이 결과를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83석을 더 이겼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선거를 계속해봤자 부동산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한 상황에서는 계속 야권이 압승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요즘 언론들에 보면 수도권에서 일부 부동산 가격이 비싼 한강벨트를 빼고는 나머지는 야당의 아지트로 거의 굳어졌고 현재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이건 도저히 여권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하고 비슷해. 수도권이. 지난번에 2020년에 그 21대 총선에서도 이 정도였거든요. 그때보다 수도권에서 3석 더 얻으세요. 그때는 16석인데 이제 19석. 그런데 앞으로도 이게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가 폭발했냐라고 따지면 첫 번째 원인이 부동산입니다. 제가 선거 전에도 부동산 때문에 수도권에서 선거가 안 될 거라고 했고 결국 수도권에서 진 만큼 선거에 표차가 의석차가 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이제 보수 진영에서 변해야 됩니다. 선거 지고 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민심의 촉수가 닿지 않았다. 또 따뜻한 포퓰리즘이 필요했다. 또 더 나아가서 서민들이 우리를 갖다가 벌레 보듯이 봤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수도권에 출마한 출마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중도, 그리고 청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중도와 청년을 갖다가 가지고
이제 뭐 명목적으로 이제 뭐 서민 쪽으로 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국민의힘의 당선자나 낙선자들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거 문제입니다. 부동산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문제에 대한 분노로 우리가 경기도, 인천, 서울에서 싹쓸이 당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당이 아파트 문제에서 그야말로 획기적인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선거 때 자유통일당이 실제로 원가 주택을 제안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지 않으면 선거가 안 된다. 이래 돼야 될 건데 네.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이것만 넘어가면 한두 달 있다가 저 사람들은 또 옛날처럼 그대로 가게 될 거예요. 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원가 주택이 굉장히 좋아요. 요것을 더 명확하게 그 정돈해드리기 위해서 지방에 짓는 그 아파트의 그 땅값 빼고 그 주택 짓는 아파트 짓는 가격하고 서울에 짓는 가격이 다를 수 있나요? 자, 일단 그 지금 목사님이 혹시 주변에 네. 건설 하청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네. 뭐 한번 물어보면 이렇게 답할 겁니다. 네. 솔직히 하나님 앞에 네. 당신이 평당 네. 얼마로 짓느냐 하면 그 네. 사람이 550만 원 이하로 짓습니다. 550만 원. 아니 나한테 저 우리 장로님이 고백했어. 예,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네. 심지어 뭐 국토교통부의 고위 간부가 저한테 전화 와서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네. 당신 말이 맞다고 한 적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쓸데없이 1억짜리 소나무를 갖다가 한 3, 40개 심고 커뮤니티 시설이라고 호텔처럼 만들고 하하. 옥상에 이제 조명 달고 아. 또 밖에 뭐 인테리어 번쩍번쩍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하청하고. 예, 하청아 그러고 이제 빼먹으면서 네. 이제 아파트 가격이 설비가 지금 평당 저기 여기는 지금 댓글에는요 450만 원이래. 예, 아니 뭐 450만 원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최대치를 잡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아파트 공사 가격을 부풀리고 또 아파트 조경비,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을 계속 부풀려 가지고 저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지으면 예. 여기도 나온 저는 450만도 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땅값을 계산해도 우리 소장님의 주장은 서울시의 시내에 있는 그 공유지 있잖아요. 공유지. 예. 공유지를 이용하면은 34평 아파트를 그 이제 그 자기 전세 살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전세금 빼서 계약금 걸고 국가가 한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 초저금리로 대출만 해주면 34평 아파트를 국민주택으로 다 공급할 수 있다. 그럼요.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대출해 주는 돈은 국민연금으로 하면 된다. 지금 야당 이거는 이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야당이 지금 뭡니까? 전세 사기에 대해서 주택 청약 18조를 털어서 그걸 갖다가 대신 물어주게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황당한 것보다 이게 훨씬 합리적이죠. 그제 그 미래 인구 학회라는 데서 정운찬 전 총리가 이사장인데요. 세미나가 있었는데 자. 주제가 뭐였었다고요? 주제가 이제 인구 감소와 도시 이전인데요. 참나 그런 사람이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뭔가 하면 앞으로 2040년이 되면 인구 가구들이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한다. 자. 대부분 1인 가구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부동산이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데 거기 대비해서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한국의 임대 아파트들을 갖다가 지어 놓으면 지금 LH공사에서 지어도 사람들이 잘 안 가요. 맞아. 왜 안 가는가 하면 교통이 불편한 어색한 데다가 지어놓고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심에 비어있는 곳곳의 알짜배기 땅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그다음에 이 공유지 이런 장소들을 갖다가 활용해서 또 구청, 동사무소, 복지센터, 뭐 이 경찰, 소방서 그리고 학교 네. 이런 데를 활용해서 그 위에 다 아파트를 도심에 지어야 앞으로 도심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도심에 지어야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원가 주택이라는 개념은 네. 가격을 원가로 준다라는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땅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산하에 수많은 땅들이 있습니다. 그런 땅들을 콤팩트하게 그 위에 높게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시켜서 이 원가 주택을 지어서 거기에 젊은 사람들, 출산한 사람들부터 네. 와서 살게 하고 네. 또 노후가 어려운 분들을 와서 살게 하면서 전세 가격으로 그분들이 입주하고 그리고 또 남은 돈은 그냥 뭐 한 30년을 모기지론으로 분할 납부하면 네. 한 달에 뭐 한 4, 50만 원이면 충분하거든요. 네. 세대. 그렇다면 이 주거 문제가 일시적으로 이 해결이 되어 갈 수 있고 지금 폭등한 부동산 가격도 좀 내려오게 된다. 그 사례로 거제도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거제도는 지금 30평짜리 아파트를 지금 그게 지금 2억 9천. 2억 9천. 예. 아니 근데 거제도는 무슨 왜 그렇게 싸게 팔아요? 자, 그게 원래 분양하던 가격이 처음에는 3억 9천인데 예. 잘 안 팔리니까 1억을 낮춰서 2억 9천에 팔아요. 그렇다고 해서 건설회사가 손해 보면서 팔까? 아, 절대 아니죠. 아니죠. 자, 2억 9천이면 800만 원 정도입니다. 네. 대략 800만인데 그러면 건설회사가 손해를 안 보고 처음에 이제 3억 9천은 뻥튀긴 거고 네. 손해를 안 보고도 800만 원대에 판다라는 거는 네. 남길 거 남기고도 그렇게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거기는 그러면 콘크리트나 모래나 철근. 철근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갔습니까? 또 들어갈 거 똑같이 다 들어가. 그거 안 들어가면 저거 법에 걸려버리지. 그러니까 네. 지금 이 한국의 아파트 가격이 무슨 요 근래 이제 공사비만 평당 1,000인이부터 해서 네. 이 분양가가 4천, 5천, 6천까지 가고 있는 이것이 정상적이 아니다. 아니다. 아. 그러니까 거제도에서 다시 요약하면은 2억 9천에 팔아요? 2억 9천에 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러면은 저기 전세 빼고 전세 뭐 1억짜리 빼고 그러면 1억 9천만 있으면 되잖아요. 1억 9천만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정부가 정말 초저금리로 1억 9천을 대출해주면 예. 거제도는 지금 그것이 실현이 되고 있잖아요. 원가 주택에. 네, 그냥 일반 건설사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수도권에도 적용하자. 그런 예, 얘기 이야기입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땅은 예. 정부가 이 관공서가 이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이 땅들을 갖다가 최대한 콤팩트하게 사용하자. 근데 이게 민간에 맡겨놔서 도저히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수도권은 부동산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팔아먹는 게 네. 한국의 기득권들의 최고 돈벌이 사업입니다. 절대로 이걸 포기하지 않고 또 언론도 이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민간에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가가 원가 주택 사업을 착수해야 가능하다. 그런 34평 아파트를 20살 이상한테 먼저 청년들부터 보급을 하면 예. 걔들이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결혼하지요. 지금 결혼을 해서 네. 출산을 안 하는 가장 큰 사유가 뭐냐면 1번이 예. 첫 번째가 집, 두 번째가 사교육, 보육 비용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집인데 이거 원가 주택을 만들어 줘버리면 애들이 결혼 안 할 수가 없지. 그렇죠. 결혼하죠. 네. 결혼하면은 애석기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결혼하면 그 인간의 본능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더라도. 근데 아까 무슨 정운찬 인구 감소 이런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바둑 둘 줄 알아요? 바둑? 예, 좀 듣죠. 몇 급 정도 떠요? 저는 한 5급 듭니다. 5급짜리 10,000명 모아놔도 몇 급입니까? 5급짜리 10,000명 모아놔도 5급이죠. 그런데 그래서 발상이 박정희, 이승만 같은 발상이 필요하거든요. 예. 박정희가 경부 고속도로 논다 그럴 때 김영삼, 김대중이가 들어 누워가지고 지 혼자 부산까지 가려고 박정희 지 혼자 차 타고 가려고 만든다. 이렇게 저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이 들고 나온 이 원가주택 있잖아요. 예. 이 발상은 박정희급의 발상이야. 지금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도 이해를 잘 못하고 특별히 이 머저리 같은 이 정치인들 이놈들도 이해를 못하니까 이놈들이 반응이 없어서 우리는 이걸 자유통일당에서 공식적인 정책으로 딱 넣자 여기다가 앞에 그것도 제1페이지에다가 딱
예? 지난번에는 네. 총선에서 시간이 부족하고 언론들이 철저히 이 문제를 외면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널리 알리지 못하고 선거가 실현되는 바람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만은 네. 이제는 선거 끝났잖아요. 네. 그 다음 날부터 이걸 갖다가 이 자유통일당의 공식 정책이라고 널리 알리고 이렇게 떠들고 가면 네. 그때는 이제 이 바라보는 시간이 이제 한 2년, 3년 있으면 네. 충분히 이 전파가 되어 갈 수 있는 네.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사실은 국민의힘 정당은 저건 해체된 거와 마찬가지고 그 안에 또 내분이 일어나서 한동훈하고 또 뭐 안철수하고 또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뭐 대구의 홍준표하고 해서 지금 뭐 당권을 서로 잡으려고 또 난리를 하는 저거는 반드시 내가 볼 때 생명이 끝났다고 보는데 결국은 순수한 자유우파 정당은 자유통일당밖에 없다. 이제 결국은 우리가 대신해야 돼.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이 표를 갖다가 확보하는 그런 정치 세력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간접 민주주의 사회에서요. 네. 그러면 거기서 대중들에게 가장 표를 얻기 좋은 방법은 대중들에게 정서적으로 이 다가가는 부분이 제일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서적으로 다가가는 부분에서 이번에 제일 장애가 된 부분이요. 네. 자유통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확고한 지지층이 아니라 할까 말까 하는 지지층이라서 한때 5%, 6%까지도 나왔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빠졌다고 보거든요. 네. 투표장에서요. 그러면 자유통일당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갖다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이 뭡니까? 이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왜 우리는 자유통일당을 찍는가라는 부분에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구체적인 이득이 있어야 된다. 정치도 저는 거래라고 봅니다. 네.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가 내가 주장하는 이런 물건들을 이 정치 소비자들이 사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냥 애국적으로 나라를 지키자라고 말하는 것은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당신들의 서민의 삶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찍어달라고 해야 이게 널리 퍼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정치적인 매도가 지워졌어요. 이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한 정치적인 낙인, 또 더 나아가서 그 자유통일당에 대한 숫골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는데 이걸 돌파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숫골이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개혁적이고 진취적인 정당이다. 누가 지금 원가 주택을 말합니까? 공개적으로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충분할 때 널리 알리고 토론하고 네. 그리고 당원들도 의식화가 돼야 된다. 이럴 수 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도 원래 당을 가지고 있었죠. 예, 당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당원이 대충 몇 명이나 됐어요? 우리가 그때 13,000명이었습니다. 13,000명. 예, 그리고 당비도 많이 거쳤고. 예. 근데 그걸 해체하고 예. 우리 당하고 합치기로 그렇게 해서 지금 해체 들어갔죠. 했죠. 그래서 나는 존경하는 거야. 왜냐하면요. 지금 뭐 이제 언급한 자유민주당 예. 그다음에 가가호호당 등등 있잖아요. 예. 이런 정당들은요. 솔직히 당원이 1,000명도 안 돼요. 1,000명도 안 된다고. 근데 그래서 내가 이 소장님을 그 전에도 내가 존경했지만은 아니 자기 정당의 당원이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 당에 그다음 당비가 들어오는데 이걸 해산하고 우리 당하고 합쳤다. 이게 위대하신 분이야. 이 황장수는요 옛날부터 내가 알았지만 위대하신 분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합니까? 누가? 그러면 3만 표도 안 나오고 4만 표도 안 나온 자유민주당 이런 것들은 다 더 빨리 해체하고 우리는 그래도 64만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64만. 어떻게 보면 네. 이 원외에 있는 이 보수 정통 우파 세력이 진출하는 그 대의에 네. 힘을 합쳤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근데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합치자고 오기는 왔어요. 왔는데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공동대표 하자. 예. 아니, 우리는 이번에 투표 결과만 가지고서 우리는 64만이 나왔고 거기는 3만원, 4만밖에 안 나왔는데 공동대표를 세우자. 그 다음에 또 지분을 5대5로 하자. 이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하는 거야. 우리 당이요. 네. 저희들이 선관위에서 자료를 냈는데 보니까 당비 납부율이 17%라 가지고 전체 정당 중에 5, 6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선관위에 자진 해체하겠다고 통보를 하니까 선관위가 역사상 당을 만들었다가 남하고 합당하거나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계속 살아남고 장사하지 스스로 자진 해산하겠다고 온 사람들은 처음이라고 하죠. 처음이야. 저는 지금 우리 황 소장님이나 전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물론 우리가 표를 많이 못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자유통일당이 5.9%까지 올라갔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뚝 떨어진다고 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내가 소장님 몸이 불편해서 빨리 보내드리려고 집중적으로 이제 대충 이제 할 말씀 다 하시고 다음에 또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또 이제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장인 목사님 말한 대로 64만 표는요. 이거는 공상당보다 더 센 표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이런 분위기에서 넣은 64만 표는 그건 뭐 굳을 대로 굳은 표. 그렇죠. 그래서 이 64만을 우리는 폭발만 시켜버리면 이 대한민국 전체 정치에 혁명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이제 내가 보내드리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또 건강 회복되면 다시 한번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저는 자유통일당이 이번에 비록 원내 진출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끊임없는 시도를 하는 과정은요. 이 시지퍼스의 신화라는 책에 놓으면 계속 실패하고도 이 언덕 위로 바위를 끌고 가서 올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시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다. 누가 이런 시도를 한 적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런 시도를 해서 이까지 간 것만큼 성공한 거고 다음에는 또 더 나은 결과를 얻는 쪽으로 또 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요. 네.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이 정강훈 목사님이나 자유통일당이 좀 더 대중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간다면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꼭 머지않은 시기에 이 좋은 끝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소장님이 우리 당을 이제 앞으로 지도해 주시니까 이건 뭐 100% 성공합니다.